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를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 하나를 품었더니 세상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표정이 되실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그 표정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거리쯤 되는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 이름은 청원이라 했는데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살기엔 좋은 곳이었습니다만 가난하기로는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동네였습니다. 봄이면 굶주림이 문을 두드리고 여름이면 홍수가 논을 쓸어가고 가을에 잠깐 풍요롭다 싶으면 겨울이 그마저 앗아가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 한쪽 끝자락에 담장 하나가 무너진 채로 방치된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여자의 이름은 윤씨, 그냥 윤씨댁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이는 32. 조선에서 32 과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한 번 삶이 끝났다가 억지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윤씨는 18배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끔 웃고 가끔 화내고 밥 먹고 잠드는 아주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 평범한 남자가 25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이었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갔습니다. 윤씨 곁에 남은 건 무너진 담장 하나와 두마지기 남짓되는 척박한 밭,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동정인지 의심인지 경계인지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 그 눈빛들. 윤씨는 매일 아침 그 눈빛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장을 보러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말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윤씨의 인생에 균열이 생긴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이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초가을이었습니다. 아직 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 저작거리에는 콩과 팥을 파는 상인들, 생선,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오후였습니다. 윤씨가 된장 한 덩어리를 사서 돌아서는데 국밥집 처마 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많아봐야 8살. 얼굴은 때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입술은 부르텄으며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거나 도와달라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런데 4걸음째에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나중에 윤씨 본인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발이 안 떼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아봤을 때 아이의 눈이 딱 자기 눈이랑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뭔가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먼 데서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있냐고 했더니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옆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윤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주 잠깐, 아마 수만 번 들이마시는 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씨는 가진 게 없는 여자입니다. 밥 한 끼가 아까운 형편입니다. 입 하나 더 느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조선시대 농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따라왔습니다. 무너진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허름하고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다고. 윤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는데 꾹 참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된장을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형편이 없으니 밥은 못 지었고 죽을 끓여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그 죽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보냐고 했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 말에 윤 씨가 조금 웃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처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윤 씨의 무언가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결국 윤 씨가 지어줬습니다. 복동이라고.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과부가 정신이 나갔나, 먹을 것도 없으면서 고아를 데려다가 무슨 복을 바란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았다기보다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군거림이 예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신경 쓸 아이가 하나 생기니까 남들 눈치를 볼 틈이 없었거든요. 복동이는 묘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한 말은 했고, 어린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어디선가 돌덩이를 주워다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담장 고친다고 했습니다. 7살짜리가 담장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웃었는데 복동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돌을 제대로 쌓을 힘은 없었지만 그 마음 하나가 윤 씨의 가슴에 뭔가를 꽂아 넣었습니다. 윤 씨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던 삶에서 처음으로 방향이 생긴 것입니다. 방향이 생기니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달라지니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참 그런 것이죠. 윤 씨가 처음 시작한 것은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뒤 텃밭에서 나는 나물들을 캐다가 정성껏 묻혀서 저작거리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내다 파는 나물이 무슨 맛이 있겠냐는 편견도 있었고 윤 씨 자신이 말주변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옆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냥 지나치는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무쳤어요 라고. 그 말이 뭔가를 바꿨습니다. 아주머니가 멈칫하다가 한 그릇을 사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음날 이웃 아주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 이웃 아주머니가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복동이는 매일 저작거리에서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계산된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했어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 씨의 나물 좌판에는 단골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고을 안에서 제일 맛있는 나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귀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그 고을에 이방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 옆에서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인데 이 이방이 자기 집 잔치상에 쓸 음식을 구하다가 윤 씨 나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사람을 시켜 나물을 좀 받아왔는데 한 입 먹고 이방의 눈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윤 씨는 요리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료를 최대한 신선하게 쓰고
손을 많이 대지 않고 간을 정직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이 오히려 맛이 됐습니다. 이방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다음 잔치 음식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물 몇 그릇과 잔치 음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재료값도 문제였고 준비 기간도 문제였고 잘못하면 망신이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옆에서 윤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잔치가 윤 씨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방의 집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절로 감탄을 쏟아냈고 어디서 이런 솜씨 좋은 사람을 구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방이 윤 씨를 소개했고 윤 씨에 대한 소문이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집 잔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의뢰가. 윤 씨는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바빠진 윤 씨 곁에서 복동이는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재료를 사러 다니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들이 오면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눈빛이 맑고 예의가 발랐으므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 과부집 아이 참 어른스럽다. 어디서 저런 아이가 왔냐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윤 씨는 그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남들의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 시험이 윤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양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을 수령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음식 준비를 맡은 관청 소속 요리사가 갑자기 몸이 쓰러진 겁니다. 원님이 당황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누군가가 윤 씨를 추천했습니다. 원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부가, 그것도 장돌뱅이처럼 나물이나 파는 여자가 어사 대접 음식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방이 강력하게 보증을 서면서 윤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어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의 눈과 귀로 지방을 살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음식에서 실수가 생기면 원님이 망신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 씨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랐습니다. 첫째 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떤 순서로 낼지, 재료는 어떻게 구할지. 그때 복동이가 윤 씨 이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잠 못 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윤 씨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복동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먹으면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왜인지 아세요? 윤 씨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 때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오늘 밤엔 편하게 생각해요. 그 말이 뭔가를 풀어줬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음식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행복하게. 복동이가 말한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사흘 후 어사가 청원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원님 관하에서 저녁상이 차려졌는데 어사가 첫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어 삼키고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음식 누가 만들었소? 원님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오. 궁에서도 이런 맛 내기 쉽지 않을 것이오. 그 한마디가 청원 고을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어사가 칭찬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 이름은 하루아침에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과부 뭘 하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 씨 댁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바뀐 게 없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세상 전체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 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반쯤 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솜씨가 알려지는 것은 시작이었고 그 뒤에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역시 복동이가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 공부를 시키려면 서당에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지만 그걸 쓰면 만약 급하게 재료를 구해야 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망설이는 동안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당 훈장 어른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돈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윤 씨가 어이없어 웃으면서도 그 제안이 말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날 복동이는 혼자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허락도 없이 찾아간 10살도 안 된 아이가 훈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단정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훈장이 어이없어 웃다가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훈장은 복동이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열흘 동안 아침마다 서당 마당을 쓸고 훈장의 붓을 씻고 물을 길어오면 그 후에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복동이는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서당 마당을 쓸었습니다. 열흘 후 훈장은 약속대로 복동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훈장이 말문이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아이는 천자문을 외우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복동이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훈장이 의심이 들어서 순서를 바꿔 물어봐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읽으라고 해도 읽었습니다. 훈장이 조심스럽게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윤 씨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걱정이었습니다. 더 높은 교육을 받으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은 멀었고 비용은 더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어사를 대접했을 때 그 어사가 윤 씨 음식을 한 번만 맛보고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면서도 청원 고을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 이야기,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영리한 아이 이야기를 측근에게 했습니다. 측근이 나중에 청원 고을에 들를 일이 생기면서 직접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복동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를 테스트하듯 몇 가지를 물었는데 복동이의 대답이 어른보다 나았습니다. 그 측근은 한양에 아는 서당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복동이는 12살에 한양 서당에 편지 한 장을 들고 갔습니다. 윤 씨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게요. 이 집으로 돌아올게요. 그 말이 윤 씨의 손을 놓게 했습니다. 복동이가 떠나고 나서 윤 씨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에 그 막막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기다릴 사람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음식 일은 이제 고을에서 큰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윤 씨를 부르는 수준이 됐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무너진 담장도 제대로 고쳤고 텃밭도 넓혔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집이라는 이름이 어느덧 솜씨 좋은 윤씨 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가 15이 됐을 때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복동이의 편지였는데 글씨가 단정하고 내용이 어른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선생님이 저한테 과거를 준비해 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윤 씨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데려온 이름도 모르는 고아가 과거를 준비한다. 조선에서 과거는 꿈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복동이를 생각하자 윤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히 허락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뭔지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17의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이 청원 고을에 퍼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과부집 데려온 고아가 소과에 붙었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을 보러 한양까지 사람을 보낸 마을 유지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복동이의 이름이 방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윤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한 과부였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있는 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밥을 먹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숨 고르지 마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복동이가 22살에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문과 급제. 조선 땅에서 그보다 더 높은 길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청원 고을에 전해지던 날 윤씨는 장을 보러 저작거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윤씨댁, 복동이가 급제했소. 윤씨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복동이가 청원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관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동네 입구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윤씨 집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쳐서 이제는 반듯해진 그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윤씨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소박한 차림의 39살 과부였습니다. 복동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복을 입은 채로 윤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처음 죽을 받아들던 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얼굴을 기억한다고 했던 그 말. 복동이는 그걸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15해가 지나도록. 윤씨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안 울었고, 홀로 추운 겨울을 버텼을 때도 안 울었고, 복동이를 한양으로 보내던 날도 안 울었던 그 여자가 그날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왔다가 다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동이는 그 후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관리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성품이 왔냐는 질문에 복동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그리고 윤씨는 과부로 늙어가는 대신 복동이가 마련해준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예전 자신이 먹이던 방식 그대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정직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윤씨 집밥을 먹으면 사람 마음이 편해진다는 소문은 그 고을에서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윤씨가 잘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나에게 뭔가 돌아올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이면서 이게 나중에 뭔가 될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먹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돌아오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베푼 것의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오는 건 계산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푼 것들입니다. 복동이가 윤씨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윤씨에게 이유를 줬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방향, 그리고 따뜻하다는 한마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따뜻하다는 한마디, 잘할 수 있다는 한마디, 기억하고 있다는 한마디. 그게 다였습니다. 저작거리 고아를 데려왔을 뿐인데 과부 인생 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박이라는 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귀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